저는 비교적 경제와 주식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리스크,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긴축을 통해서 정상적인 미국 경제는 기준금리는 조금 낮춰주면서, 왜냐하면 금융 쪽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실물 쪽에서는 재정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책인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쓰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한번 기우뚱할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환율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350원대로 살짝은 내려왔지만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고환율 흐름이 또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의 역할과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산도 미국에 가서 하고 있고요. 네. 공장들의 투자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로만 보면 뭐 투자도 미국 가서 하고 있고 사람도 거기 가서 뽑고 있고, 심지어 주식과 채권 투자도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서 돈의 흐름 자체가 어쨌든 미국으로 가고 있다. 그게 최근의 달러 강세, 최근 몇 년 사이의 달러 강세를 설명해 주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수지 적자, 흑자죠. 네. 흑자 부분이 또 반대 방향을 상쇄하고 있는데 눈에 지금 보이는 거는 당장 어쨌든 자금의 흐름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훨씬 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달러 대비 원화 환율만 놓고 보면 한국의 원화는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가장 최악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달러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굉장히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야 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또 반영되고 관세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관세만큼의 가격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달러가 아닌 통화들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껏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도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관세를 원래 얘기했던 대로 다 하지 않을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이민 정책들도 좀 천천히 할 수도 있고 한껏 높아진 기대라기보다는 그 예상치가 네. 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러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사실 전 세계가 다 행복해요. 보통은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미국 주변 국가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랬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사실은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미국 일방적인 강세고 쏠림이었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이 미국은 조금 좀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다른 나라들한테는 훨씬 좋다. 그래서 저는 환율은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환율 측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 경제 워낙 안 좋으니까요. 달러 강세를 오히려 더 가속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위안화가 평가절하를 하거나 중국 당국에서 그런 형태의 전략을 펼쳤을 때는 왜냐하면 관세를 60% 고율 관세를 낸다고 하니까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환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약세로, 위안화 약세로. 그러면 훨씬 더 지금의 수준이 고착화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율 시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특히 이 신흥시장이 금리와 환율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가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이나 또 외환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자본은 아까 제가 미국이 75%이니까 이머징 시장이 MSC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한 자릿수 때 글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 9%였는데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빠져나갈 자금들은 상당히 나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몇 번의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건전성에 대해서 대비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이제 많이 작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면 글쎄요 이렇게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머징의 존재감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작년 한 해 동안 통화가치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뭐 22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줄을 세어 보니까 한국이 끝에서 세 번째예요. 1등이 브라질, 가장 약한 통화였고, 그 다음이 멕시코, 여기 관세 이슈가 있는 거였고, 그 다음이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통화 가치 절하폭이 너무 크다. 근데 최근 한 3년치를 놓고 보면 3년 동안에도 한국의 통화 가치 절하율이 22개 국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거든요. 네. 1등은 일본, 엔화, 2등이 우리나라, 3등이 아마 호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3년 동안에는 사실 올해 하반기를 제외하면 환율이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리스크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런데 뭐 거기에 엮여서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서는 뭐 브라질, 멕시코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1,500원이라는 좀 두려운 레벨을 앞두고 있어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본 적이 없는 환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더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작년에 900억 달러, 올해 800억 달러 뭐 이렇게 흑자가 꾸준히 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가기에는 너무 먼 얘기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외환보유고 뭐 4천억 불 정도도 뭐 이거 깨지면 큰일 난다 하지만 글쎄 박근혜 정부 때 아마 3천억 불대 중반이었어요. 4천억 불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 레벨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을 갖고 있는 게 거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은행 데이터 발표한 거 보면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주식이 한 7,500불 갖고 있고 채권 한 2,500불 갖고 있어서 그 해외의 순 채권국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금은 외환위기를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유럽 쪽은 좀 어떤가요? 미국과 유럽이 좀 상반된 금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네. 좀 어떤 파장이 있을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유럽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요즘에는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는 강하지만 지금 유럽 경제는 굉장히 힘든 국면입니다. 독일 경제가 특히 힘들고 프랑스 뭐 힘들고요. 뭐 영국은 유로존은 아니지만 영국 경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ECB는 좀 강하게 금리 인하를 좀 더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보통 100에서 150bp 사이 정도 인하를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연준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단 한 4% 두 번 인하하면 4% 되는 거고 ECB 기준으로 2%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인 자체만 놓고 보면 역시 또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럽 경제가 나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중국 얘기 드렸지만 전 세계가 앞으로 한 4, 5년 동안 또 크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중국의 과잉 공급, 과잉 생산 능력 이 이슈입니다. 이게 뭐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워낙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잉인지 알면서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 내부의 디플레이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이 다 중국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반도체가 반값으로 공급된다, 뭐 화학 제품들이 그렇다, 뭐 2차 전지, 철강 모든 지금 제조업 생산들이 중국 기업들로 인해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조업 강국하면 독일, 일본, 뭐 한국, 대만 뭐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힘든 것처럼 요즘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 독일 자동차 업체들 똑같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제가 작년 9월, 10월에 유엔의 유니도라는 유엔 산업개발기구라는 유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신흥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쓴 리포트인데 그중에서 한 대목이 뭐가 있냐면 2000년 지난 한 25년 전 2000년과 2030년의 제조업 지형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2000년에는 미국, 유럽, 남미, 뭐 아시아 이런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 비중이 전 세계 75%입니다. 미국이 한 25%로 가장 크고 중국은 한 6%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작은. 그래서 75%가 그냥 전 세계 그냥 우리 그 국가들인 거죠. 그런데 2030년이면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030년이 되면 이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중국이 45%로 바뀌고 미국이 11%, 독일,
한국이 좀 올라와요. 독일, 한국 합쳐서 각각 3%.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미국,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미국이 생각하는 우방국, 동맹국들의 비중을 다 합쳐도 중국 45%를 못 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중국의 저가 공급 때문에 한국의 철강부터 해서 자동차, 반도체, 화학 이런 기업들이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요 어려워지는 그 이면에는 이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또 임기 동안에 네. 꽤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보호무역주의 그냥 중국 때리기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대만, 한국 모두가 지금 다 중국에 의해서 좀 탈산업화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유럽 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고 한국 경제가 특히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좀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는 미국이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동맹국들이 일본, 독일, 한국까지도 다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힘들어져 가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이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뭐 미국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대놓고 한 국가만 제재하기도 좀 난감한 상황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뭐 기술주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주의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성장주 평가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빅테크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성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성장이 희소할수록 사람들은 성장을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어디가 성장하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어느 기업이 성장하나? 그러면 뭐 성장주.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성장주의 컨셉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현금 흐름이 앞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장주의 컨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성장주라고 굳이 이렇게 딱 국한하기보다는 이익이 잘 나고 있는 뭐 그게 지금 성장주고 대형 기술주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성장 자체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죠. 기업들은 뭐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CS에서 2025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것들을 많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저게 다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근데 주가는 그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부담 요인이겠죠. 그래서 주가는 저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PER이 지금 20배에서 30배 사이에 대부분 다 있거든요. M7 그 주식들이요. 그러면 사실 성장은 가파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국면에서 이미 S&P 500이 22배, 23배니까 그것보다 낮은 M7도 있잖아요. PER이. 그런 기업들은 이미 성장주의 컨셉보다 그냥 안정적인 대형주가 됐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엔비디아도 작년 상반기까지 뭐 거의 200% 가까이 180%인가 올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이전의 폭발적인 성장에 비하면 뭐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네. 아주 미약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기업의 성장은 저는 의심하지 않지만 주가는 조금 슬로우하게 천천히 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AI를 그동안은 인프라를 깔아왔던 과정이었다면 뭐 칩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AI의 인프라, AI의 플랫폼을 까는 기업들이 M7이었고 그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 CEO께서 네. 뭐라는 얘기 하셨냐면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의 가격이 97%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기처럼 아마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안 쓰면 이상한 너무 싸니까 이제 그런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더 이상 거기에다가 돈을 더, 물론 그 기업들은 투입해야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AI를 기반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기업들의 관심들이 지금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제는 주가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그럼 누구냐라는 건데요. 작아요. 아직은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들은 ETF를 통해서 산업 전체를 사는 게 맞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1, 2년 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AI 사이클이라는 게 1, 2년 만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초창기에 정말 서점인 줄 알았던 기업이 네. 이렇게 커졌듯이, 구글이 그랬듯이 기업들이 계속 변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는 커지겠지만, 산업은 커지겠지만 그 안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른다. 또 어떤 산업에서 나올지 모른다. 요즘에는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테크 ETF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좁혀서 보면 2개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바이오헬스케어, 아까 고령화에 대한 네. 수혜주들이죠. 바이오헬스케어가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한다던가 혹은 의료 장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것들을 판독을 굉장히 정확도를 높여서 싸게 해준다던가, 이 과정에서 의료 산업에 굉장한 혁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이오헬스케어 쪽의 ETF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역시 에너지 전환도 친환경, 그린,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쓰여지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그린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모든 그 섹터들에 대해서 가지고 가는 ETF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AI가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율주행이 돼야 될수록 비행기의 속도가 더 빨라지려면 네. 에너지가 훨씬 더 싸고 가볍고 심플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 혁명은 필수거든요. 산업혁명은 항상 에너지 혁명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마 클린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럼 그 클린 에너지를 싸고 쉽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변의 인프라를 갖추는 그런 산업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도 한번 살짝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2025년의 규제 환경에서 빅테크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빅테크들의 규제는 사실 뭐 미시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반독점법,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뭐 구글이나 뭐 애플 뭐 이런 앱스토어에서 자기 것만 팔게 만들거나 이런 독점을 해체하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은 꾸준하게 있어 왔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선택적으로 뭐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핸들을 어디로 꺾을 거냐, 사고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뭐 이런 문제들이, 사이버 보안,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지금은 가장 미시적인 규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 빅테크가 인간을 지배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SNS에 우리가 모든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고, 이게 맞나? 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사람들의 열등감을 더 불러일으키고 정치적인 편향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 것도 이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만 더 확증해서 보게 되잖아요. 음모론이 더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사실을 알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역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혐오 혹은 좀 자제,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혹은 어떤 편향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공포,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뭐 옛날에 로봇세를 걷자 하는 것처럼 뭐 디지털세를 걷자라든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치 분할한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좀 둔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은 저는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인식이
빅테크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뭐 공화당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빅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는데요. 규제를 좀 덜하는 기본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빅테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다 아마존 CEO라든가 그다음 메타나 구글 뭐 이런 쪽에 정치적인 편향과 관련된 어떤 충돌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완화된 것이 아닌가 민주당 행정부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지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건가요? 이런 지표들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당연히 가장 중요할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좀 쏠려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컨센서스 데이터들 를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펀드 매니저들 서베이도 있고 혹은 우리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에 평소에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을 샀다던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요즘에는 그런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로 발표되진 않지만 중요하게 그런 류의 뉴스들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네.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섀도우 뱅킹 관련된 데이터들입니다. 옛날 우리가 섀도우 뱅킹이 강하게 섀도우 뱅킹이라 하면 헤지펀드, 그다음에 사모펀드 뭐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과잉 부채, 과잉 생산, 과잉 재고, 뭐 과잉 소비, 과잉 대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하면 결국은 빵 터지면서 경제가 침체에 오고 그것들이 해소되면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고 이런 면에서 경기 사이클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를 촘촘하게 체크하는 게 맞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은행들 데이터를 보면 과잉 대출도 별로 없고 뭐 과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부 섹터에서만 과잉 부채가 좀 있을 뿐이지 미국 가계들은 굉장히 부채 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만 보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나? 왜 경기 침체 얘기를 하지? 단지 오랫동안 호황이었다는 것으로 보기엔 좀 꺼림칙한데 문제는 옛날에 은행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과잉이 많이 발생했다면 요즘에 자금을 공급하는 쪽은 아까 그런 헤지펀드나 PE나 이런 사모 시장이거든요. 요즘에 누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기업을 키워서 IPO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모 시장에서 굉장한 자금 공급을 받아서 아주 그 유니콘으로 크게 들어와서 IPO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조달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는 이들이 수신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 중에서 좀 무리하게 했던 곳이나 약한 고리들은 조달 비용의 문제들을 분명히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들이 하나둘 이제 뭐 위험하다 혹은 뭐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없다는 게 가장 공포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가장 큰 공포라서 그런 뉴스들이 저는 가장 침체를 아까 금융 불안정이 붕괴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리스크는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아주 유심히 보는데 아직은 별로 관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리사 쿡이라는 연준 이사께서 이제 금융 안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하고 탄탄하다. 그런데 다만 사모 크레딧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미국의 사모 크레딧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일즈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모 크레딧, 그다음에 스테이플 코인,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트레이딩하는 이런 모멘텀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에 혹시 취약성이 있는지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쓱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된다면 금융 불안정이 깨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망가지고 그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연준이 그래도 좀 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의 뉴스나 데이터들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2025년 금리 정책과 또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하고 이제 경제 주체들한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아까 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경제는 아까 두 가지의 중립금리 얘기를 드리면서 실물 경제 자체는 과열로 갈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시장도 거꾸로 버블로 갈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은 쏠려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뭐 한두 달 있다가 뭔가 터지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서 저는 비교적 경제와 주식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스크가 있다면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리스크.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긴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리는 정상적인 미국 경제는 기준금리는 조금 낮춰주면서 왜냐하면 금융 쪽은 불안하니까요. 네. 하지만 실물 쪽에서는 재정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책인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쓰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한번 기우뚱할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기 전까지는 저는 뭐 크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장기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인지해서 긴축하자 해야만 해. 뭐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뭐 그거의 단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금융 불안정이 연준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뭐 경제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그림자 금융 쪽에서 뭔가 터져서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침체가 오는 그런 케이스들은 좀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단초는 아까 제가 그림자 금융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또 똑같이 금리 문제입니다. 네, 2025년 이 미국 금리를 두고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머니네버슬립 신동준 교수님과 함께 또 얘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